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구체적인 지형 형성 작용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나라의 어떤 지질 시대별로 어떤 지체 구조가 쌓였었는지 혹은 이제 어떤 지각 변동이 있었는지를 알아봤다면, 이제 그것들을 통해 기반으로 만들어진 암석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서 이제 어떤 그 구체적인 우리가 지금 현재 밖에서 볼 수 있는 모양들이 만들어지잖아요. 뭐 깎이기도 하고 쌓이기도 하고 어떤 곳은 뭐 녹아내리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것들이 형성돼 가는 과정을 이제 우리가 같이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지형이 형성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요, 우리가 풍화라는 걸 알고 들어가야 돼요. 자, 풍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도 배우고 초등학교 때는 배웠는지 안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자, 풍화라는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형에서는. 자, 풍화가 무엇이냐? 우리가 언뜻 들어서는 뭐 바람으로 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도 여러분도 알겠지만 돌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예. 뭐 바람에 날릴 정도로 가벼워지기는 하지만 바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비약이 있고요. 풍화라는 것은 뭐냐면 엄청 단단했던 돌이 푹 썩어서 바람에 날릴 정도로까지 작아지는 과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해서 썩어서 부서지는 것이 바로 풍화입니다. 네. 썩어 이만했던 돌이 돌덩어리가 되고, 돌덩어리가 다시 모래알이 되고, 모래알이 다시 뭐 진흙이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풍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작아진 애들을 중간에 물이 쓸어가거나 바람이 날려가거나 하는 것이, 이게 침식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풍화는 썩는 거, 침식은 제거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선생님의 의견이고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 풍화가 물리적 풍화와 화학적 풍화로 나뉠 수가 있는데, 먼저 물리적 풍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리라는 것은 선생님이 괄호 안에도 넣어놨지만 이제 기계적으로 돌이 부서지는 현상을 얘기해요. 쉽게 말해서 쳐서 부시는 거랑 같은 거죠. 네. 자, 바위 덩어리가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쩍 갈라지고 다시 쩍 갈라지고 쩍 해서 계속 갈라지게 되죠. 그러면 이 갈라진 돌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돌덩어리로 변하겠죠. 자, 이런 과정을 바로 물리적 풍화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히 물리적으로 쪼개지는 거죠. 네, 이게 물리적 풍화고요. 자, 물리적 풍화는 앞서 봤던 것처럼 뭐 틈이, 바위 덩어리 사이에 틈이 이렇게 가면서, 금이 가면서 부서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요, 맨 처음에 이게 표면에 작은 금이 생겨요. 그러면 이 흠 사이로 뭐가 들어가냐면 기상현상에 의해서 물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물이 그대로 고여 있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되냐, 겨울철이 되면 이 물이 얼게 됩니다. 자, 물이 얼면 부피가 어떻게 돼요? 그죠, 늘어나죠. 우리 뭐 음료수병, 유리로 된 음료수병 냉동실에 넣어 놓으면 시간 지나면 이게 파삭 깨지는 걸 관찰할 수가 있죠. 돌도 똑같습니다. 이 사이에서 물이 얼어가지고 부피가 확장하게 되면 이 돌도 쩍 하고 갈라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 틈새가 생겨서 부서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 바위도 짝 하고 쪼개지게 되겠죠. 이 현상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역시나 아까 봤던 것처럼 돌덩어리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았던 이 기계적 풍화 작용들은요, 보통 어떤 기후에서 많이 일어나냐면 한랭 건조한 기후에서 많이 일어났대요. 쉽게 얘기해서 좀 서늘하기보다 좀 더 추운 기후에서 활발하게 일어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화학적 풍화인데요. 아까 보았던 물리적 풍화하고는 다르게 화학적 풍화는 어떤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쉽게 말해서 바위가 녹는다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선생님이 제시해 놓은 암석은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지체구조 배울 때 알아봤던 암석이죠. 석회암입니다. 바닷속 깊은 곳에서 조개 껍데기라든지 생선 뼈가 막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석회암인데, 이 석회암은 어떤 성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탄산칼슘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게 선생님이 문과라서 일단 칼슘은 Ca라고 해볼게요. 칼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자, 우리 이제 공중에서 비가 내려요. 기상현상에 의해서. 근데 이 기상현상에 의해서 내리는 비가 공기 중에 떠 있는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이 돌을 향해서 계속 똑똑 떨어지게 됩니다. 네, 똑똑 떨어지게 되면 이 이산화탄소와 탄산칼슘이 만나서, 아, 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만나서, 죄송해요, 탄산칼슘이 된다네요. 그래서 탄산칼슘을 머금은 이 물이 쪼로록 흘러나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돌에서는 그만큼의 칼슘이 빠져나가서 이렇게 녹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흘러나가서 생긴 이 물의 결정에는 탄산칼슘이 모여 있겠죠. 네, 이런 과정을 바로 우리는 화학적 풍화라고 합니다. 돌이 쉽게 말해서 녹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방금 알아봤듯이 어떤 비가 내리게 되면서 돌이 그 수분기라든지 어떤 수분이 함유하고 있는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돌이 녹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후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냐? 온난 다습한 기후에서 주로 이 화학적 풍화가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알아볼 개념은 침식 기준면이라는 개념인데요. 자, 침식은 아까 선생님이 알려줬었죠. 어떤 과정이라고 했었죠? 네, 제거하는 과정입니다. 물이 흐르게 되면서, 자, 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을 계속해서 이제 깎아내리게 되는데요. 자, 어떤 과정까지 가야 이 친구가, 죄송합니다. 어떤 과정까지 가야 이 친구가 아래를 깎지 않을 것이냐. 자, 계속해서 아래로 깎아 내려가겠죠. 이렇게 깎아 내려가면, 자, 어떤 부분에 이르러서야 이 친구가 아래쪽을 깎지 않게 되냐면, 이 해수면의 높이와 같아졌을 때, 이때는 더 이상 아래로 깎을 필요가 없죠. 어차피 이렇게 이어져 있는데.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딜 깎게 되냐면 옆을 깎게 되는 겁니다. 이거 나중에 이제 측방 침식이라는 개념과 함께 엮어서 설명을 해줄게요. 자, 다시 한번 알아볼게요. 침식 기준면이라는 것은 어떤 하천이 흐르는데 더 이상 침식을 안 하게 되는 지점까지 깎게 되는 면, 그것을 바로 침식 기준면이라고 합니다. 이 하천은 어떤 것과 높이가 같아지게 되면 더 이상 하방 침식을 안 한다고요? 그죠? 해수면과 같아지면 그때부터 하방 침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한국지리에서는 기본적으로 침식 기준면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시면 되냐면요, 해수면을 떠올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후 변동이에요. 방금 전에 선생님이 물리적 풍화, 화학적 풍화 설명하면서 어떤 기후에서 주로 나타난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만큼 이 기후라는 게 어떤 지형 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암석이 만들어지는 게 지형의 베이스를 형성한다고 보면요, 조각조각 디테일한 모양을 만드는 건 기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신생대에 들어서도 기후는 오락가락 이제 변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점의 기온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낮은 지점들이 있고 또 비교적 뭐 비슷하거나 더 높은 지점들이 있겠죠.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점보다 약간 낮았을 때를 빙기, 추웠으니까요, 빙기라고 보고, 그리고 그 빙기 사이에 있었던 곳들을 빙기와 빙기 사이에 껴있다 해서 간빙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간빙기는 좀 온난하고 빙기는 상대적으로 좀 한랭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지점은 뭐라고 불러야 되냐? 이 친구는 지금 빙기와 빙기 사이에 껴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가장 마지막에 있는 빙기는 우리가 직전에 겪었던 빙기이기 때문에 이름을 좀 다르게 해서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최후빙기,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시점은 후빙기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후빙기도 나중에 뭐 기온이 하강해서 다음 빙기가 오게 되면 간빙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친구도 이름이 최후빙기에서 다시 빙기로 바뀌게 될 겁니다. 네. 현재 진행형이구나, 기후 변동은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현재 우리는 후빙기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빙기와 간빙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빙기 때는 어떤 모습이 펼쳐지느냐? 당연히 추워지니까 남극과 북극을 덮고 있는 빙하가 커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가운데 표시해 놓은 거는 좀 허접하긴 한데 산이에요, 산. 어, 산을 보면 굉장히 높이가 높은 산들은 정상부에 만년설이 덮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만년설 위에 눈이 더 내리게 되면 그게 빙하가 됩니다. 근데 빙기 때는 이 지구가 전체적으로 기온이 하강하잖아요. 그래서 빙하는 확장하게 되고 산 정상부에 있는 만년설의 위치는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네, 전체적으로 추워지니까요. 그 메커니즘 한번 숙지해 두시고 같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생대 기후 변동에서 또 다른 해안가 지역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은 아직 빙기가 오지 않은 시점이라고 볼게요. 자, 빙기가 오지 않은 시점에서 육지의 넓이는 요만큼입니다. 자, 근데 아까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자, 빙기가 오게 되면 해수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방금 전에 봤죠. 빙하의 크기가 커져요. 근데 이 빙하는 뭐가 얼어서 만들어지는 거냐면 사실상 바닷물이 얼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전 지구적으로 물의 양은 정해져 있는데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그런 수분이 많아질수록 바다에 이렇게 액체 상태로 존재하는 물의 양은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해수면이 쭉 이렇게 하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까 전과는 다르게 육지의 넓이는 넓어지게 되겠죠. 네,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또 해수면이 하강하기 전에 이 물높이가 조금 더 낮게 표현됐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럼 이 친구들은 지금 우리가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어떤 모습으로 존재할까요? 네, 이 친구들은 섬이 되겠죠. 네, 우리 지금 목포 앞바다에 떠 있는 섬들은요, 그냥 땅덩어리가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땅하고 다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다만 그 사이사이가 바닷물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을 따름인 거죠. 자, 근데 이 친구들이 해수면이 하강하게 되면서 육지로 딱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섬의 개수는 더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자, 빙기 때는 어떻게 변하느냐? 육지의 면적이 확대되고요. 그다음에 해발고도,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해발고도는 해수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쪽까지의 높이를 재는 거예요. 근데 해수면이 여기서 시작할 때랑 여기서 시작할 때랑은 다르죠. 어떤 경우가 더 해발고도가 높게 측정이 돼요? 그렇죠. 이 경우가 더 빙기 때의 경우가 더 높게 측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방금 알아봤던 것처럼 섬의 수는 감소하게 된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럼 풍화작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적 풍화는 화학적 변화가 없이 작은 입자로 계속해서 부서지는 걸 얘기하고요. 화학적 풍화는 암석이 물에 녹거나 성질이 변하면서 역시나 작은 입자로 부서지는 겁니다. 둘의 차이는 과정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서진다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물리적 풍화는 한랭 건조한 기후. 우리가 물리적 풍화랑 화학적 풍화와 기후의 관련성이 쉽게 들어오지 않는다면요, 여러분 음식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빵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빵을 냉장고 안에 넣으면 빨리 썩나요? 네. 그렇게 빨리 안 썩죠. 네. 오히려 더 오래 가게 되는데 다만 어떻게 됩니까? 냉동실에서 꺼낸 빵을 망치로 내려 찌면 쩌적하고 갈라지기는 쉽겠죠. 네. 그래서 한랭 건조한 기후에서는 물리적 풍화가 잘 일어난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 장마철 한창 더울 때 바깥에다 빵을 한번 넣어보세요. 네. 이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곰팡이 나고 썩고 막 구더기 꼬이고 하면서 사가될 거예요. 네. 이렇게 빵을 예시로 해가지고 이해하시면 조금 더 와닿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침식 기준면은 하천이 침식을 할 수 있는 최저 고도. 기본적으로 한국지리에서는 해수면을 떠올리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기후 변동과 지형인데요. 자, 아까 전에도 그래프로 살펴봤지만 신생대 안에서도 빙기와 간빙기가 주기적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근데 현재는 후빙기에 위치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온난하다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럼 빙기 때와 간빙기 때는 어떤 특성이 다른지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자, 빙기 때는 기온은 낮겠죠. 자, 그다음 강수량도 낮다고 돼 있는데 기온이 낮으면 왜 강수량이 낮냐면 보통 이제 구름이 만들어지려면 수분이 필요하죠. 그럼 이 수분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네, 그 하천에서도 오고 바닷물에서도 오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바다에 고여 있는 물이 증발을 해야 수증기가 위로 올라가서 구름을 만들어서 비를 뿌릴 텐데 빙기 때는 너무 이 전체적인 공기가 차갑기 때문에 이런 수증기라든지 여러 공기들이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수량이 낮고요. 당연히 비도 안 내리고 뭐 토양 같은 것도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히 이 식생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풀을 얘기합니다. 나무나 풀도 잘 자랄 수 없겠고요. 그리고 아까 살펴봤던 것처럼 빙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뭐 얼음 빙하 같은 것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 죄송합니다. 빙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바닷물의 양이 줄어든다 그랬죠. 네, 해수면이 내려가게 되고요. 그다음 해수면이 내려가니까 상대적으로 해발 고도는 높아지게 되고 육지 면적은 많아지고 하천의 길이가 길어진다. 이것은 바다가 저 멀리로 도망가니까 네, 하천의 길이는 그걸 따라서 쭉 이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간빙기는 이 빙기에 비해서 다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온이 높으니까 증발 많이 해서 비구름 많이 생겨서 비 많이 내려. 그리고 비 많이 내리고 하천 토양의 형성 작용이 더 활발해지니까 나무나 풀도 더 잘 자라요. 그다음 빙하가 녹으니까 해수면 올라가겠죠. 해수면 올라가니까 해발 고도는 낮아지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다음 해수면이 올라오니까 육지 면적은 낮아지고 바닷물이 육지 쪽으로 침범해서 들어오니까 하천 길이는 짧아지게 됩니다. 이 차이점 알아두시고요.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현재의 육지는 여기까지잖아요. 근데 예전에 빙기 때 해수면이 하강했을 때는 여기까지 바다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다 육지로 이어져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천의 길이 이렇게 연장된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연장돼 있는 거 보이시고, 그다음에 한중일이 옛날에는 하나로 이어진 곳이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네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이제 바다 위에 떠 있는 섬나라들은 어떻게 여기서 사람들이 뭐 기술이 그렇게 발전하지도 않았을 텐데 가서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는 다 이어져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하룻밤 사이에 얘가 갑자기 섬이 되거나 이런 건 아니었을 테니까 사람들의 왕래도 비교적 있었다, 육지로 이어져 있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이 앞에 떠 있는 섬들이 다 예전에는 뭐였겠습니까? 높은 산 봉우리였다. 근데 그 산 봉우리와 봉우리 사이에 그 움푹 들어간 거 뭐라고 했었죠? 그쵸, 뭐 고개나 계곡 이런 곳들이 바닷물의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물에 잠겨서 그런 산봉우리가 섬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그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당시 빙기와 간빙기 때 사이엔 그 각각의 시기에는 하천이 상류와 하류로 나눠지거든요. 하천이 보통 시작되는 지점, 해발 고도가 높은 곳에서 시작되니까 그 지점을 상류, 그다음에 바닷물과 딱 만나는 그 맨 끝 지점을 하류라고 부르는데요. 각각의 지점에서 어떤 지형들이 형성됐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천 하류에 지금의 하천 하류입니다. 지금의 하천 하류에 간빙기 때는 이렇게 바다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쪽에서 아래쪽을 더 깎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침식보다는 지금은 퇴적 작용이 더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빙기 때는 어떻게 되느냐? 빙기 때는 해수면이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아까 배웠던 개념, 뭐가 하강하게 됩니까? 그쵸. 침식 기준면이 아까는 여기였는데 이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아까는 침식 기준면하고 높이가 같았기 때문에 퇴적이 주로 일어났었는데 지금 얘가 내려갔기 때문에 어떤 작용이 활발해지겠습니까? 그쵸. 하천이 아래로 깎아서 침식 기준면을 향해서 또 내려가야겠죠. 침식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아래를 깎아서 또 이렇게 내려가겠죠. 빙기 때는 하천 하류에서는
침식 작용이 주로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현재 하천 하류에서 간빙기 때는 해수면이 올라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침식 기준면이 올라가게 되면 깎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때부터는 속력이 느려지니까 가지고 내려오던 퇴적물들은 와 하고 쌓는 거죠. 거기서는 이제 퇴적 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천 하류에서는 빙기 시기에는 침식 작용이 활발하고요. 그다음에 후빙기 혹은 간빙기 때는 퇴적 작용이 활발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빙기 때 형성되는 대표적인 퇴적 지형인 범람원과 삼각주가 하류 지역에서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구체적 지형들은 뒤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역시나 옆에서 그 단면도로 알아본 모식도인데요. 자, 하류에서도 간빙기 혹은 후빙기 때 해수면이 상승하면 당연히 하천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겠죠. 그러면서 속력이 느려지고 하방 침식을 더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퇴적 작용이 더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상류 지점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현재 하천 상류 지점이 과거 빙기 때는 어땠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빙기 때는 아까 그 표 봤었죠? 기온이 하강하게 되면서 바닷물 증발 안에서 구름 안 모여, 비 안 내려. 그래서 그 냉동실에 넣어 놓은 빵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망치로 때려서 부서지게 되는 물리적 풍화가 주로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천 상류 지점도 마찬가지였겠죠. 굉장히 춥고 비 안 내리는 그런 시기여서 바위들이 쩍쩍쩍 갈라져 가지고 지금 보시면 돌멩이들이 이렇게 생겨요. 자, 그럼 이 친구들이 뭐 비가 이때 아예 안 내리진 않았을 겁니다. 조금씩은 내리고요. 그다음에 뭐 이것은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인데 비 꼭 이렇게 돌덩어리를 옮기는 것이 빗물이나 하천만은 아니에요.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면서 서리가 이렇게 땅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런 돌들이 아래쪽으로 싹 모이기도 하는데요. 자, 그러면 현재 하천 상류 같았으면은 비가 많이 내려서 어떤 하천이 얘네를 싹 하고 쓸어 내려갔을 텐데 이 당시엔 빙기여서 하천이 형성될 만큼 비가 내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돌은 계속 쌓이는데 얘네를 가지고 내려갈 하천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돼요? 퇴적이 되게 되겠죠. 네. 요게 이제 빙기 때의 하천 상류입니다. 자, 그럼 현재 하천 상류는 어떠냐면요. 지금은 물리적 풍화 작용이 크게 일어나진 않아요. 지금은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빵을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장마철에 밖에 내놓은 빵. 부서지기보다는 어떤 곰팡이가 꼬이거나 혹은 이렇게 뭐 상해서 사가 들어가는 그런 빵을 떠올리시면 되죠. 퇴적물들은 크게 많지 않고요. 퇴적물들은 크게 많지 않은데 어떻게 돼요? 내리는 비의 양은 많으니까 얘네를 싹 쓸어가게 해줬겠죠. 네, 이 작용 이해되시죠? 그래서 후빙기에는 하천 상류에서는 어떤 작용이 주로 일어나느냐? 침식 작용이 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기후 변동과 지형 형성 작용의 변화를 빙기와 간빙기로 나누어서 살펴봤습니다. 자, 먼저 풍화 작용을 살펴보면 빙기 때는 한랭 건조하기 때문에 물리적 풍화가 주로 활발하게 일어난다. 자, 어떤 빵입니까? 냉동실 빵입니다. 자, 그 다음 간빙기 혹은 후빙기 때는 고온 다습하기 때문에 어떤 쩌쩌적하고 갈라지는 그런 물리적 풍화보다는 스스로 녹아내리는 서서히 녹는 화학적 풍화가 활발하다. 이것은 어떤 빵을 떠올리면 돼요? 장마철 빵을 떠올리시면 더 쉽겠죠. 자, 그 다음 현재 하천의 하류와 상류 지역을 기준으로 해서 기후 구분을 해봤는데요. 하천 하류에서는 빙기 때는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해수면이 내려가니까 다시 그 침식 기준면을 따라가겠죠. 침식 작용이 우세해지면서 V자국, 아래쪽을 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V자국이 발달하게 되고요. 그 다음 간빙기 때는 다시 침식 기준면, 즉 이게 뭐예요? 해수면이죠. 해수면이 상승하게 되면서 더 이상 깎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속력도 느려지고 가지고 내려오는 애들을 쌓는 거죠.
자, 그 다음 하천 상류로 가보겠습니다. 상류 때는 빙기 때는 비 많이 안 내리고 쩍쩍쩍 갈라지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가져갈 만한 하천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쌓이는 거죠. 퇴적작용이 우세해지고요. 반면에 간빙기 때는 나무도 많이 자라고 그다음에 뭐 쩍쩍쩍 갈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서서히 그 자리에서 녹으면서 흙 같은 거 정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쪽에 풍화로 인해 만들어지는 물질의 양은 오히려 적어지는데 걔네를 가져갈 수 있는 힘은 굉장히 강하죠. 비가 많이 내리니까. 그래서 침식 작용이 더 활발해진다 하는 것들을 비교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요거 아까 전에 봤던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을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점점점점점점 돼 있는 게 원래 있던 지형이고, 그 다음에 실선으로 돼 있는 게 그 기후에서 어떤 지형 형성 작용에 의해서 바뀌게 되는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상류는 지금 퇴적이 계속 되니까 고도가 여기 올라가고 있는 거 보이죠? 이만큼이 퇴적됐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하천과 해수면이 만나는, 바다가 만나는 하류부에서는요, 해수면이 낮아지니까 당연히 그만큼을 깎아야겠죠. 요만큼이 이제 침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빙기 때는 그 반대인 걸 볼 수가 있죠. 상류에서는 하천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침식이 강해지고 요만큼이 깎아 내려가는 거죠. 반면 하류에서는 해수면이 올라왔기 때문에 더 이상 침식해야 될 이유가 없어. 그래서 요만큼을 또 쌓게 되는 겁니다. 요 작용 잘 이해해 두세요. 자, 그 다음 우리나라 산지의 특색입니다. 네. 뭐 어떤 모양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고도를 살펴보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컬러 지형도를 볼 경우가 이제 많아지게 될 텐데, 보통 짙은 갈색으로 표현될수록 고도가 높고요. 그 다음에 어떤 녹색에 가까울수록 고도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어느 쪽이 주로 높아요? 그쵸? 북동쪽에 높은 산지가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어떤 지점이 주로 낮냐면 서쪽과 남쪽의 이런 해안 지역, 여기가 좀 낮은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느 지역에서 살고 싶겠어요? 그죠? 높고 험준한 북동부 지역보다는 낮고 뭐 해산물도 많이 구할 수 있고 비교적 따뜻한 남서부 해안 지역이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태백산맥을 축으로 해서 북동쪽에는 어떤 사람이 많이 살지 않아서 인구 밀도가 좀 낮고요. 그다음 서부 및 남쪽 해안 지역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산지, 국토의 70%가 산지이다. 하지만 오랜 기간 침식으로 인해서 비교적 낮은 저산성 산지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계에서 좀 내로라 하는 산들의 고도를 살펴보면요, 뭐 우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 어디입니까? 에베레스트 산이죠. 에베레스트 산은 고도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해발 고도가? 쌤도 지금 찾아봐야겠지만 쌤이 알기로는 한 약 8,00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름 좀 날리려면 한 5,000m 이상은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다고 하는 백두산마저도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한 2,700m 내외입니다. 그걸로 봤을 때 우리나라를 이루고 있는 이 땅덩어리는 굉장히 오랜 시간 침식을 받아가지고 많이 깎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백두산이나 한라산 보고 우와 높다 이렇게 하지만, 태백산맥 보고 우와 높다 하지만 사실상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해발 고도가 높은 산지는 대부분 북동쪽에 있고요. 그 다음 지난 시간에 배웠던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동쪽은 높고 서쪽은 낮은 동고서저의 경동 지형이 나타난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런 경사는, 사면의 경사는 하천 발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가는 하천들은 굉장히 길고 완만한 경사를 타고 내려가고요. 동쪽으로 가는 하천들은 급경사의 짧은 이런 유로를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 다음 뭐 이런 동고서저의 경동지형이 인구 밀도, 아까 북동부 지역에는 사람들 많이 안 사는 거 보셨죠? 서쪽과 남쪽에는 사람들 많이 살고, 그 다음 논밭 비율, 당연히 평평한 지역,
평평한 지역에는 논이 많을 것이고, 그다음 농사가 좀 어려운 산지 지역에서는 밭농사를 많이 하겠죠. 그다음 하천 방금 얘기했고, 교통로도 마찬가지로 산지는 뭐 이렇게 터널을 뚫거나 고개를 넘어가야 되거나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교통로들도 주로 평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발달해 있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유역 변경식은 쌤이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해줄 텐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수력 발전을 할 때는 높은 낙차에서 확 떨어뜨려야 이 가운데 있는 터빈이 돌아갑니다. 근데 이쪽에서는 쉬울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의 하천은 아까 어디로 흐른다 했냐면 이렇게 완만한 경사로 서해를 향해서 흐릅니다. 얘네를 가지고 이게 발전을 좀 해보고 싶은데 경사가 도와주질 않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를 일단 막고 터널을 뚫어서 더 높은 경사에 있는 동쪽 사면으로 흘려보내면서 발전을 하는 방식. 이 강이 원래 흐르는 유로를 바꿔서 급경사 쪽으로 흘려보내면서 전기를 얻는 방식이 바로 유역 변경식 발전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다음은 우리나라 산맥의 분류입니다. 산맥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높고 길게 쭉 뻗어 있는 것처럼 다 같은 산맥처럼 보이지만 어떤 형성 원인이라든지 혹은 만들어진 시대별로 각각 다른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산맥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중생대 때 이제 두 줄기의 산맥이, 두 분류의 산맥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나라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해 있는 라오뚱 방향의 2차 산맥들, 그리고 중부와 남부에 분포해 있는 중국 방향의 2차 산맥들이 있겠죠. 이 친구들은 둘 다 중생대 때 형성이 됐고요. 라오뚱 방향 산맥들은 어떤 속림 변동이라고 하는 지각 변동에 의해서, 그다음 중국 방향의 2차 산맥들은 대보조산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습니다. 자, 그다음 어떤 우리나라의 뭐 이게 어떤 혹자들은 뭐 중추, 허리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태백산맥이 대표적이죠. 경동성 신생대 제3기의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1차 산맥인 한국 방향 산맥이 있습니다. 동쪽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동쪽이 들려 올라갔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맥의 모양을 보면 이렇게 생겼죠. 쭉 이제 동쪽 동해안의 면에 있는 1차 산맥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위쪽에 북부 지역의 라오뚱 방향으로, 그 다음에 중남부 지방에는 중국 방향으로 이제 곁가지 같은 2차 산맥들이 뻗어나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이 산맥이 이렇게 있으면 그 사이가 이제 낮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 낮은 곳은 이제 뭐가 흐르게 되겠어요? 하천이 흐르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에서 좀 길이가 좀 길고 규모가 크다 하는 하천은 대부분 2차 산맥들 사이에 형성된 그런 하천들이 많습니다. 동쪽으로는 왜 없느냐? 여기는 뭔가 큰 하천이 만들어지기에는 길이도 짧고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하천들은 많이 없습니다. 대부분 큰 하천들은 2차 산맥을 따라서 서해안이나 남해안으로 흘러드는 하천들이 많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표시는 안 했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경상도 지역을, 영남 지방을 뚫고 흘러나오는 하천도 하나가 있어요. 낙동강이라고 하는 하천이 있습니다. 자, 산맥의 형성 과정을 보면요, 이게 막 어렵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 소원 이렇게 들어 올리는 거 보여줬었죠. 먼저 중생대 때 지각 운동으로 쩍쩍 갈라진 지질 구조선이 생기고요. 그 다음 동해에서 작용하는 힘에 의해서 동쪽이 우욱하고 융기하게 됩니다. 그때 갈라져 있던 지질 구조선에 의해서 갈라져 있던 친구들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딸려서. 그러고 나서 뭐 비도 내리고 그다음에 뭐 기후도 변하고 하면서 이 갈라졌던 부분이 계속 깎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깎이면서 하천이 계속 흐르게 되는 거죠. 하천이 또 깎기도 하고. 그러면서 높은 부분은 남아있게 되겠죠. 그런 친구들이 2차 산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융기에 의해서 솟아올랐던 여기 제일 큰 산맥이 1차 산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형성 과정을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런 산맥들이 분포해 있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것은 태백산맥, 낭림산맥,
함경산맥, 그다음에 뭐 소백산맥, 노령산맥 이 정도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1차 산맥, 2차 산맥 형성 원인에 따라서 분류를 한번 해볼게요. 1차 산맥은 지각 변동,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했고요. 신생대 제3기였죠. 그다음 2차 산맥은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일어난 차별적 침식인데요. 구조선이 파여 있는 곳은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깎였고, 비교적으로 구조선이 나타나 있지 않은 곳들은 깎일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남아서 산맥을 이뤘던 거죠. 그게 2차 산맥입니다. 자, 이 구조선은 그럼 언제 생겼느냐? 중생대 때 송림 변동, 대보조산 운동, 불국사 변동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생긴 거죠. 네. 그다음 특징은 신생대 3기는 더 늦게 생겼잖아요. 우리가 뭐 여러분 할머니들이 키가 이렇게 점점 작아진다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네. 사람도 오랜 기간 살게 되면은요, 뭐 중력의 영향이든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높이가 점점 낮아져요. 하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더 높아지거나 키가 크죠.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차 산맥은 신생대 3기에 비교적 최근에 생겼기 때문에 해발 고도가 높고 산줄기도 아직 살아있어요. 하지만 2차 산맥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 때부터 계속 이제 침식을 받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고도가 굉장히 낮고요. 중간중간 툭툭 끊어진 데도 있습니다. 산줄기의 연속성이 약하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1차 산맥은 이렇게 5가지가 제일 중요해요. 이 전 슬라이드에 있었던 그 친구들 외워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산맥은 그 친구들을 제외한 모든 산맥입니다. 자, 방향에 따른 분류는 한국 방향, 라오뚱 방향, 중국 방향 이렇게 되어 있죠. 누구를 짝지는 게 편하겠습니까? 요 둘을 짝지어 주는 게 편하겠죠. 중생대 때 만들어진 친구들이고요. 이 친구는 신생대 3기 경동성 요곡 운동. 이 친구는 송림변동, 대보조산운동, 불국사변동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뭐 방향 같은 것들은 크게 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산경도와 산맥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문제에 많이 출제되진 않는데 예전에는 좀 나왔었어요. 자, 뭐냐면 산경도는 쉽게 말해서 어떤 지질 구조선이 분포하는 것들에 따라서 지도를 표현을 한 것이고요. 산맥도는 우리나라가 예전부터 어떤 문화권과 문화권, 생활권과 생활권을 나누는 기준으로 산맥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분수계를. 그래서 그 산맥을 쭉 이어가지고 우리나라 산맥을 분포를 나타낸 게 산맥도입니다. 왼쪽에 있는 게 산맥도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산경도예요. 자, 산맥도는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그런 지도고, 산경도는 일제강점기에 일본 지리학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지형 탐사를 하면서 만든 지도입니다. 그래서 뭐 거기 왼쪽에 산맥도를 보시면은 이 산맥이 쭉 이어져 가지고 끊긴 게 없어요. 뭐 모양은 비슷할 수 있지만 끊긴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줄기는 산을 뚫고 나갈 수 없다. 그런 어떤 이론적 배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도인데, 사실상 근데 실제 우리 생활에서 보면은요, 끊긴 곳도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물줄기가 뚫고 나간 그런 것도 있고, 어떤 오랜 세월 풍화와 침식에 의해서 또 깎여 나간 곳들도 있기 때문에 비교적 현대적인 지도가 어떤 거냐 한다면 산경도가 되겠죠. 네. 자, 그리고 이런 산맥은 지형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하천인데요. 분수계라는 개념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분수계 개념에 대해서 한번 더 알아볼게요. 자, A라는 하천과 B라는 하천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은 각자 이 곳에서 모이는 빗물을 모아서 만들어진 하천이 바로 그 자신들이겠죠. 네. 이렇게 하천이 만들어지는 물바지 역할을 하는 곳들을 우리는 유역이라고 합니다. 유역. 그래서 왼쪽에 있는 유역은 A 하천 유역, 오른쪽에 있는 유역은 B 하천 유역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유역이 전통 사회에서 왜 중요한 역할을 했냐면,
이쪽에 사는 사람들이 이쪽에 사는 사람들하고 만날 일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물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까지도 나누는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되네요. 자, B 하천 유역에 살고 있던 재원이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얼굴은 그냥 준수한 편이고요. 성격도 성실해요. 다음, 옆쪽 A 하천 유역에 살고 있는 차은우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재원이와 비교했을 때 얼굴은 굉장히 잘생겼고 인성도 재원이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자, 그리고 B 하천 유역 마을에 신예은이라는 어떤 처녀가 살고 있었어요. 자, 그렇게 된다면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신예은이라는 처녀는 차은우라는 사람과 최재원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누구와 결혼하는 것을 원할까요? 예, 선생님도 저 같으면 차은우랑 합니다. 하지만 차은우는 지금 이 산맥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단 말이죠. 생활권이 달라요. 그리고 이 산을 넘어가면 차은우가 살고 있을지 없을지도 신예은은 몰라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 안에서 그래도 가장 준수하고 잘생긴 누구하고 결혼을 하게 되겠습니까? 최재원과 결혼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물론 객관적으로 봤을 땐 차은우지만 현실적으로 내가 가까이 있는 사람은 최재원이다.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산경도와 산맥도를 비교한 표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한번 일시정지 하시고 간단하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흑산과 돌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이름에서도 그냥 바로 알 수 있듯이 흑산은 거의 흙으로 덮여 있는 산이고요. 돌산은 돌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산입니다. 우리 먼저 돌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강암 이렇게 선생님이 제시를 해놨는데 우리나라에서 화강하면 어느 시기 많이 떠올려야 됩니까? 그쵸, 중생대의 지질 구조선을 따라서 관입했던 화강암 떠올려야겠죠. 송대불, 송림변동, 대보조산운동, 불국사변동 이 세 군데를 떠올리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2차 산맥을 따라서 관입해 있는 이 화강암이 이제 나중에 기후가 따뜻해지면서 뭐 비도 오고 하면서 풍화와 침식을 받았겠죠. 자, 근데 이 화강암은 풍화와 침식을 받은 이런 풍화 침식을 만들어진 이런 풍화 산물들, 어떤 자갈이라든지 모래 이런 것들이 비에 쉽게 쓸려 내려가요. 그래서 표면에 조금씩만 풍화층이 쌓여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뭘로 드러나 있냐면 이 돌덩어리 전체의 모습으로 드러나 있어요. 얘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던 이런 층들이 싹 빗물에 의해서 씻겨 내려가고요. 이 몸체만 지금 떡하니 드러나 있는 것이죠. 이 아래에도 아직 더 있겠죠, 화강암이. 근데 이 덩어리만 위쪽에 드러나 있는 상태. 이러한 상태를 우리가 돌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돌이 주로 보이니까요. 우리가 겉에서 관찰해 보면 이렇습니다. 예, 딱 봐도 굉장히 험준한 이런 암석이 확 드러나 있는 이런 산이고요. 선생님이 제시한 이 산은 금강산입니다. 네. 어떤 이렇게 산을 둘러싸고 있는 뭐 나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크게 선생님이 다음에 제시할 지리산보다는 좀 적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흑산인데요. 흑산은 변성암이 이제 변성암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에서 형성되는 산입니다. 네, 돌산과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변성암은 주로 어느 시기에 만들어졌다고 했었죠? 네, 그쵸. 시원생대 때 만들어진 돌들이고, 그리고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변성작용을 받아서 만들어진 그런 암석입니다. 자, 변성암은 앞서 얘기했듯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변성작용도 받고 풍화도 받았기 때문에 풍화층이 굉장히 두껍게 쌓여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풍화작용을 받으면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그 풍화층이 이 위에 두껍게 쌓여 있어요. 아까 전에 화강암이 이루고 있던 돌산과는 다르게 돌덩어리 자체를 두꺼운 토양층이 덮고 있는 형태를 띠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두꺼운 토양층에서 이제 뭐가 자라게 되냐면, 네, 이런 나무들, 식생들이 자라게 됩니다. 선생님이 아까 자료 사진을 넣어놨어야 되는데, 자, 지금 들어가 있지 않네요. 자, 흑사는 이 부분까지도 거의 대부분이 다 흙과 나무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빼곡히 식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빼곡히 밀집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경사도 아까 이 친구는 굉장히 경사가 이렇게 산세가 험준하고 우락부락한 모습이었다면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흑사는 굉장히 완만한 경사가 완만하고 고도가 낮은 이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흑산과 돌산의 차이를 표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역시 일시정지 하시고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흑산과 돌산은 시험에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흑산은 시원생대에 형성된 변성암이 주를 이룬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 돌산은 중생대의 지각변동, 세 가지 지각변동, 송대불 지각변동에 의해서 관입한 화강암이 주를 이루는 산이구나 하는 것들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돌산의 대표 주자는 북한에 있는 금강산과 우리나라의 설악산이 되겠고요. 흑산의 대표적인 친구는 지리산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고위평탄면인데요. 고위평탄면은 아까 전에 이제 선생님이 뭐 여러 가지 산맥이라든지 산 사진 같은 것도 보여줬지만, 보통 해발 고도가 높은 지역에는 막 경사가 깎아지른 듯이 급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곳이 많은데, 이 지역은 특이하게 해발 고도는 높은데 오히려 저 낮은 곳에 있는 평야처럼, 해발 고도가 낮은 곳에 있는 평야처럼 평탄한 모습이 나타나는 특이한 지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먼저 고위평탄면이 형성되게 된 이유는, 먼저 이렇게 오랫동안 풍화와 침식을 받았던 우리나라 땅이 있겠죠. 오래 침식을 받았기 때문에 해발 고도도 낮고 평평합니다, 모양이. 근데 신생대 제3기 때 동해 쪽에서 어떤 힘이 작용을 하게 돼요? 네, 경동성 요곡 운동. 동해 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 가지고 동쪽이 확 하고 솟아오르게 되죠. 자, 그리고 이렇게 높게 솟아오른 땅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렇게 깎이고 또 깎이게 되겠죠. 근데 이 고도가 높은 동쪽 육지 중에서, 동쪽의 어떤 암석층 중에서도 이렇게 과거에 가지고 있던 평탄한 지형이 그대로 유지되는 지역이 남아있게 돼요. 이게 바로 고위평탄면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고위평탄면은 전북 진안고원과, 전북 쪽에 있는 진안고원과, 그 다음에 강원도 평창 부근에 있는, 대관령 부근에 있는 이 고위평탄면이 가장 유명합니다. 네. 자, 이 지역에서는 특이한 농업 방식이 나타나는데요. 고랭지 농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고랭지는 높을 꽃자의 찰랭자예요.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지죠. 선생님도 예전에 아버지랑 초등학교 때 설악산 등반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이 그때 한여름이었어요. 선생님이 올라갈 때는 반팔을 입고 올라갔는데, 맨 위에 대청봉 정상 산장에서 잘 때는 선생님이 패딩을 입고 잤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기후가 해발 고도가 낮은 평야 지역하고는 약간 다르게 서늘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무나 배추를 재배를 하는데, 수확기가 그냥 일반 평야지대에 있는 곳과는 다르죠. 이 틈새 시장을 노려가지고 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교적 배추가 귀할 때 배추를 팔게 되면 값을 더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높게 받을 수가 있겠죠. 이런 걸로 이제 농가의 소득원을 올리는 그런 농업 방식을 고랭지 농업이라고 합니다. 고위평탄면이 있는 지역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자, 고위평탄면 융기가 과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가 되는 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침식을 받은 평탄면이 신생대 3기의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지반이 융기한 뒤에도 남아있는 지역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관령 일대의 고위평탄면과 그다음에 진안 고원 쪽에 있는 고위평탄면이 유명하다고 했고요. 고랭지 농업, 여름철 서늘한 기후를 이용해서 고랭지 농업을 해가지고 어떤 평야 지역에서 수확한 농작물이 출하되는 시기를 피해서 그 사이 기간에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는 뭐 토양 침식, 농사를 너무 많이 지으니까 비가 조금만 와도 확 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농사를 지으면 또 땅에 뭘 뿌립니까? 비료를 뿌리죠. 그래서 어떤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 기후변화. 우리가 너무 지구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높이 올라가도 별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네, 다 같이 더워지니까. 그래서 뭐 고랭지의 어떤 이점을 살리기에는 너무 따뜻해져 버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축소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아서 목초 재배에 유리해 가지고 여기서는 또 목축업이 발달해 있대요. 그래서 고기용 소라든지 젖소 이런 것들을 풀어놓고 이제 기르는 그런 목장 같은 것들이 많고요. 그 다음 풍속이 빨라서 풍력발전소 건설이 유리하답니다. 선생님이 전 사진에서도 보여줬지만, 자, 여기가 지금 배추만 키우는 게 아니죠. 여기 보면 뭐가 서 있습니까? 풍력발전기가 서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풍력발전소는 보통 해안가 아니면 산 정상부에 많이 세웁니다. 왜 그러냐면 바람개비가 돌려면 바람이 세야겠죠. 근데 뭔가가 막고 있게 되면은 바람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겠죠. 그래서 뭔가 가로막는 곳이 없는 해안가나 산 정상부에 이런 풍력발전소가 많이 위치를 하게 돼요. 그래서 고위평탄면에도 많습니다. 자, 그리고 완만한 경사를 이용한 스키장이 많이 발달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평창 지역에서 열렸던 게 뭐예요? 동계올림픽이죠. 네. 자, 형성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오른쪽 지형도를 보시면은, 자, 여기서 계속 조밀한 간격으로 등고선이 높아지다가, 이게 간격이 좁다는 거는 경사가 계속 급격하게 변한다는 얘기죠. 급경사다가 여기 좀 올라오게 되면은 확 하고 낮아지는 완경사로 변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가 평창군의 대관령면이고요. 여기가 뭘로 이용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삼양 대관령 목장 초지로 이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여기서는 목축업이 행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하천 지역인데요, 지형인데요. 여기는 다음 시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번째 시기별 한반도 지지구조입니다. 이쪽은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지지시대별 지각 운동과 관련이 있는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시원생들 때 만들어졌던 지체구조 암석들은 한반도 거의 전역에 걸쳐서 분포를 한다고 했어요. 자, 한반도 전역에 분포를 하고요. 주로 어떤 암석이 주류를 이루냐면 변성압류가 주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고생대 때 만들어진 그 두 개의 군락층 있죠. 퇴적암, 군락층. 전기에는 조선노충군과 후기에는 평안노충군. 이 두 가지 석회암과 무연탄인데요. 자, 이 친구들은 보통 어느 지역에 주로 분포하냐면 강원 남부 그리고 충청북도 북부에서 주로 분포를 하고요. 가장 많이 발견되는 친구들은 석회암과 무연탄이 되겠습니다. 이 친구도 좀 맞춰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편마암으로 바꿀게요. 변성암류 중에서 편마암입니다. 얘네는 퇴적암들 중에서 석회암 무연탄이죠. 자, 얘네가 그러면은 선생님 강원 남부랑 충북 북부에 가면은 그럼 뭐 강원도 쪽을 파면은 석회암이 나오고 충청북도 쪽을 파면은 무연탄이 나오는 거냐? 그게 아니고요.
전기에 먼저 만들어진 친구가 조선노충군 석회암이었죠. 네. 그러니까 걔네가 먼저 아래층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고생대 후기가 돼가지고 다시 그 위에 무연탄이 쌓이는 겁니다. 평안노충군.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가지고 땅을 파보면 맨 처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그렇죠. 더 나중에 쌓인 무연탄이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아래에 석회암이 깔려있다. 우리 시루떡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중간에 뭐 우리 나중에 중생될 때 대보조산운동, 속림변동 하면서 여기저기서 힘이 작용하기 때문에 땅이 휘어지기도 하고 뒤집히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이 친구들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이론상 석회암이 먼저 쌓이고 그 위에 무연탄이 쌓여있다. 하지만 분포 지역은 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중생대 때는요, 지질구조선 따라서 화강암 관입하죠. 마그마 관입하죠. 그래서 중부 혹은 라오둥 방향으로 지질구조선이 만들어지고 이를 따라서 화강암이 관입을 하게 되죠. 이때 주로 형성된 암석이 화강암입니다. 관입암이죠. 그 다음에 특이한 것은 경상도 쪽에 만들어진 경상둥지 지역에 뭐가 많이 쌓여 있어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발견된다 하는 게 특징이 되겠죠. 자, 마지막 신생대 제3기사기에는 화산 활동에 의해서 우리나라의 현무암으로 이루어진 화산 지형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뭐 북쪽부터 내려 아까 전에 설명했었죠. 백두산과 개마고원, 그다음에 강원도 철원, 용암대지, 그다음에 울릉도 독도, 마지막 제주도와 안하고 이렇게 네 군데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산지지형인데요. 1차 산맥과 2차 산맥 설명했습니다. 1차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 만들어졌다. 뭐 얘는 처음에 만들어진 거, 얘는 두 번째 만들어진 거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자, 뭐라 그래야 될까요? 특징이 다른 겁니다. 시기별로 얘가 더 먼저라는 게 아니라요. 1차 산맥은 어떤 지각 변동이 주로 만들어지는 데 영향을 미쳤냐면 이제 경동성 요공 운동이죠. 신생대 제3기에 경동성 요공 운동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동쪽에서 미는 힘에 의해서 솟아오른 친구들이기 때문에 서쪽은 완만하고 이렇게 낮고, 그 다음에 동쪽은 급경사에 좀 더 고도가 높은 이런 경동 지형을 만들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서해로 들어가는 하천과 서남해로 들어가는 하천과 동해로 흘러 들어가는 하천의 길이가 차이가 나게 된 거예요. 이런 길이 차이를 유발하게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2차 산맥은 주로 지질 구조선에 의한 산맥이고요. 중생대 때의 속림변동과 대보조산 운동에 의해서 주로 지질구조선이 형성되고, 그 지질구조선 사이로 하천이 골짜기를 파내면서 나중에 경동성 요공 운동 때 이렇게 따라 올라갔다. 선생님이 전 강의에서 손 보여준 적이 있는데 그런 형성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산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흑산과 돌산인데요. 흑산은 이제 흙이 많이 쌓여 있고, 돌은 주로 밖에서 봤을 때 돌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런 이름을 붙였을 겁니다. 자, 흑산은 주로 시원생대에 만들어졌던 변성암이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변성암은 편마암. 오랜 세월 동안 풍화를 받았기 때문에 풍화층이 매우 두껍습니다. 매우 두껍고요. 이 두꺼운 풍화층에 의해서 자라는 나무나 풀도 당연히 무성하더라. 그래서 밖에서 봤을 때는 오랜 시간 동안 깎여가지고 경사도 완만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꺼운 토양층에서 자라는 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어요. 그래서 딱 봤을 때는 굉장히 숲이 우거져 있는 울창한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고요. 돌산은 중생대에 관입했던 화강암이 주류를 이룹니다. 그래서 풍화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리고 풍화로 인해서 만들어진 친구들이 다 침식돼서 씻겨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풍화층이 크게 두껍게 발달하지 않았다.
그래서 흙이 막 덮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덩어리 자체, 그 마그마가 식었던 그 덩어리 자체들을 관찰할 수 있는 게 바로 돌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토양층이 두껍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위에서 살 수 있는 나무나 풀도 적겠죠. 네. 그래서 돌산을 우리가 관찰했을 때는 굉장히 깎아지른 어떤 절벽, 돌덩어리들, 그다음에 기암 괴석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금강산을 테마로 한 노래 중에서 뭐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봉 이런 노랫말이 나오는 가사가 있는데 12,000봉이라고 하는 것도 다 돌로 이루어진 봉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돌산이 금강산이죠. 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고위평탄면입니다. 네, 고위평탄면은 원래 이 평평한 땅이라는 거는 오랜 시간 동안 침식을 받아서 평평해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랬던 애인데 우리나라의 신생대 제3기의 동해 쪽에서 큰 힘이 작용했던 경동성 요곡 운동에 의해서 평평한 평야 지역에 있던 친구가 오랜 침식으로 평평한 지역에 있던 친구가 평지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가게 된 거죠. 윤기에 의해서. 그런 면을 고위평탄면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경동성 요곡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고위평탄면은 현재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알아보게 되면은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그랬죠. 그래서 평야 지역에서 농작물을 수확하는 시기와 저 높은 지역에서 수확하는 농작물의 수확 시기가 차이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는 방식을 우리는 고랭지 농업이라고 했죠. 높고 한랭한 지역에서의 농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더 비싸게 팔 수 있는 거죠. 네. 우리 수요와 공급 아시죠?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 가격은 올라가잖아요. 그죠? 네. 고랭지 농업이 주로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가로막는 것이 없기 때문에 쌩쌩 부는 바람을 이용한 풍력 발전. 그리고 우리가 스키 같은 걸 탈 때 꼭 이렇게 급경사를 탄다고 느껴지겠지만 이런 급경사에서 사람들이 스키를 타면 죽어요. 네. 약간 완만하면서 눈이 녹지 않을 정도의 기온을 유지할 수 있는 고도가 높으면서 서늘하면서 완만한 이런 고위평탄면 지역이 스키장을 만들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키장 고위평탄면의 그런 지형적 이점을 이용해서 그곳에서는 세계적인 동계올림픽이 열렸죠. 네. 평창 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좋게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이용에 의해서 생겨나는 부작용들이 있는데 일단 고랭지 농업을 함으로써 그곳을 덮고 있던 나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벌목을 하다 보니까 나무가 이제 뿌리로 토양을 잡아주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 이제 토양 침식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죠. 나무 뿌리가 이렇게 꽉 잡고 있으면은 비가 아무리 와도 얘네가 쓸려 내려가지 않는데 나무가 없어지니까 쉽게 이렇게 토양이 다 유실돼 버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농사를 지을 때 뭐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론 자연적으로 키우는 게 가장 좋겠지만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다 영양분, 비료도 뿌리고 농약도 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고위평탄면에서 이런 을 이용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작용들도 이런 것들이 있다. 네, 여기까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